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다 힘이 드는 이 점심시간 지나서 좀 그런데요. 아무튼 또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그 14페이지 보면 그 승소율은 79%면 21% 패소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소한 이유가 주로 왜 패소를 하게 됐죠? 원래 이 소송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뭐 공직자 시가 제기한다기보다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제기를 그렇죠. 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패소하는 원인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뭐그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패소가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패소가 됐다는 건 어쨌든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패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가기 전에 서로 민원인과에게서 해결이 되지 않았냐 이거죠. 법적까지 갔다는 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마음이니까 법까지 갔겠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서로 해결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네, 제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지가 되고 이제 검토가 됐다라고 하면 뭐 적극적으로 이제 그 행정을 이제 수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패소까지 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패소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랄까 그 소송 중간에라도 그로 인해서 뭔가 불합리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죠? 네, 통상적으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판결에 의해서 어떤 그 기간에 입었던 손해를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라는 조치가 나오면 뭐 그거는 그렇게 거기 따르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나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중대한 과실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이제 신분상 조치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취소 사례들을 보면 중대한 과실이나 이제 고의 뭐 이런 것까지 돼서 이제 감사부서 의뢰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아서 다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보면 경동 합동 택배 외 18건 뭐 이렇게 있는데 2020년 3월 13일 날 있었던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어요. 3월에요. 네, 3월 13일 날 시작이 된 게 있는데 이거는 꽤 돈이 많이 오가는 그런 손해배상이었네요. 의원님 이제 죄송한데 제 그 자료가 없어서 이제 사건 개요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미리 알아보고 예. 그 부분을 해결했다면 이렇게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그 법률자문위원회를 늘려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늘려줬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럼 우리가 늘려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늘려준다는 게 그렇게 과연 좋은 거냐 이거죠. 그죠? 뭐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소송까지 안 가게끔 사전에 이제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자문 구할 수 있는 데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5명밖에 없는데 이제 타시 우리 정도 규모의 그 분은 보통 10명이 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황적으로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쟁송의 그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증언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소송이나 이런 데까지 가지 않고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늘려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더더욱 패소를 한다는 거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네, 최소화하기 위해서고 또 시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법률 자문이 더 필요하다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승소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지 그게 안 돼서 시민들이 뭐 소송까지 간다. 거기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 이건 문제가 크죠. 예. 그분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곤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의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법제 교육할 때, 전 직원 대상 교육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전파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을 변호사는 지금 11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 사소한 건데 사실 민원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을 변호사를 이용하면서도 어디다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저희도 안내해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좀 직접 대면을 해서 이게 전화로 하면 좀 더 답답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자주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조목조목 알려주시고 또 간단한 문서 정도는 이렇게 써줄 수 있다면 해주고 이게 사실 또 뭐 변호까지 안 가도 뭐 그냥 민원 처리로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아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적절로, 읍면동에서 이렇게 써붙이든가 좀 크게 여기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좀 궁금하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좀 홍보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있어도 활용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건의 사항이 있었어요. 거기 14페이지에 있는 얘기예요. 예. 그 규제개혁에 관해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나 보죠? 요거는 뭐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이건 규제가 좀 세다든가 이제 네. 불합리한 규제다든가 또 이렇게 이제 제언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시 내부적으로 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이거는 시민들한테 좀 과도한 규제로 좀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 발굴을 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네네. 시 자체적으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이런 체계로 좀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의할 것 더 많겠죠. 예. 근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라면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뭐 하나 하려면 진짜 거쳐야 될 행정 업무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과를 합해서 해야 될 때는 더더욱 시민들이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느 과에서 좀 이렇게 같이 해주거나 안내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뭐 규제 개혁이 뭐 대단한 게 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내를 친절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예, 뭐 듭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뭐 네. 제가 지금 이제 그 시의 어떤 행정의 흐름을 보면 그 부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또 시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사회한테 불필요하게 어떤 부담적인 요소가 안 가게 하고 또 혜택을 갈 수 있는 부분은 폭을 넓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근데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힘들다. 예. 그런 얘기들이 저희가 많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번에 조금만 더 예, 힘드시지만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모르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네, 예. 어떤 결론이 나오셨나요? 뭐
아까 오전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상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고민을 해도 당장의 어떤 큰 정책이나 시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 중순서부터 이제 그 부서별로 연관돼서 이제 그 TF를 구성을 해서 네. 이제 그 계획을 좀 수립을 했고요. 뭐 요거는 뭐 단순하게 출산율 제고 차원이 아니라 네. 인구 구조적인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이제 어떤 게 있을 건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부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향후 계획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및 대응 및 인식 개선 인구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전에 7대 때 고령 사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그때 끝나고는 계속 이어져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이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아직은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체감이 안 돼요. 예, 현실적으로 저도 문제가. 그게 이제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산 지원 바우처 1,000만 남 이용권이 있어요. 예, 이게 얼마죠? 이게 200만 원. 200만 원. 예,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주는 첫 아이 출생 시에 주는 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첫 아이를 낳으면은 250만 원을 받더라고 우리 시는. 근데 이제 다른 시에서는 우리 시가 아까 우리 최재 의원님 물었을 때처럼 우린 그래도 한 명이 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명도 안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마다 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출산 장려금을 좀 많이 줘서 하는 시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준다고 해서만이 효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먹 100만 원을 주고 막 이런데 근데 이따 올려서 아기 낳고 좀 몇 개월 살다 또 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장려금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의외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일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10만 원이라도 더 주면 출산율은 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또 어떤 통계치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 1인 가구 저번에 용역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 기왕에 했던 거는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현황 위주의 어떤 그 조사가 돼 있어서 네. 그럼 1인 가구가 단순하게 현황만 가진 들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성질별로 좀 분류를 해서 그 성질에 맞는 그때 그거 용역을 하시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행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에 하려고 내년에 이거를 하려고 시행은 이제 준비를 하고 일단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시고 용역을 예, 이제 예. 내년에 한다고. 예. 그러면 1인 가구 지금 공모 사업을 하셨다는데 공모로 된 사업은 있나요? 몇 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거는 뭐 저기 이게 단발성 사업이기 예, 예. 때문에 예, 그거는 내역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도 있을 거고 예, 예. 그것이 내년에 용역할 때 또 필요한 것인가도 한 번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내년에 그거를 할 때는 이제 그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시에 있는 1인 가구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성질별로 어떤
내용이 돼 있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실행성 있는 그런 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인데 고민 좀 더 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출산율 제고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어떤 그 인구 시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접근을 할 때 단순하게 어떤 그 금전적인 시혜만이 이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구성원 사회적인 인식의 이 변화 또 이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게 검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제 검토를 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첫 만남 그 이용권도 다 쓰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예. 사실 이게 모자라야 되는데 다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겼길래 한번 질문 드려봤고 함께 고민해 보시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여기도 나오네. 인구 및 신중령 정책 기반 구축 해가지고 사업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남고 그랬는데 이유가 코로나 사업으로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 이거는 선정하고 하는 건데 왜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네, 이거는 이제 1인 가구 관련해 네. 가지고 32개 이제 접수는 했는데 네. 이제 선정이 이제 7개만 됐고요. 네. 이제 선정 과정에서 이제 그 부적격으로 이제 3개가 또 탈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집행이 된 금액은 이제 200만 원 정도인 상황이에요. 그러게. 근데 그 밑에 쭉인데 여기 답이 코로나로 사업 신청 접수가 부진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답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참여자 수가 작은 건데 네, 이제 그 작은 건데 코로나로 이제 그런 이런 건 부분들이 참여자를 됐어요.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48페이지 보면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얘기가 된 거예요. 4번 뭐 이건 늘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추진해달라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해도 결론은 각 부서에서 공유가 안 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원에게도 처리를 잘 보고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뭐 누차 이제 거론도 되고 또 시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그렇게 뭐 챙겨가면서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놓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의원님들께도 이제 그 사전 설명이라든가 사후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저희가 질서가 요번에 있는데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거기 가면 동장님들한테 뭐 민원이 없냐 없다고 그래요. 근데 민원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럼 나한테 개인적으로 온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뭐 대단한데도 우리한테 일단은 알려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를 가지고 제가 집행부를 불러서 가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분들은 뭐 우리한테 염려를 안 끼치기 위해서 했다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 시민과의 대화가 나오면 우리도 모니터링을 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할 건 하고 또 이렇게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답은 다 했어요. 금방 오늘 가보겠다 그랬어. 제가 이틀 후에 민원인을 만났는데 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약속을 잡아서 현장에 가본 일이 있거든요.
이러면 더더욱 시민들이 신뢰를 못 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해서 이번 주 내로 만나뵙겠다 그랬으면 이해가 가요. 그 자리에서는 오늘 오후에 가겠다 안 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저도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을까? 이건 아닌데 시민들은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두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바쁘신 거 알아요. 뭐 당연하죠. 근데 시민과 대화 잘해서 한 말과 행동이 안 이어지면 시민들은 그때부터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그 안성 스타필드 개장으로 인해서 그쪽이 굉장히 교통지옥이 되고 있어요. 이게 또 시민과에 대해서도 나왔고 저 역시 공략을 했었고 이 7대도 있었던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뭐 스타필드 개장하기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슈였잖아요. 예, 이슈가 됐었고 이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개장한 이후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뭐 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제 개선점 같은 것도 이제 발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타필드 측에 이제 그 개선 요구도 좀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 답변은 교통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해서 한다는데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안성시하고 얘기를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안성시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요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답변은 신호 체계를 어떻게 좀 바꿔서 출퇴근 시간이라도 이렇게 해보겠다는데 절대 그걸로 안 돼요. 안성시와 얘기를 했다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를 가자면 지옥이에요 정말. 저도 토요일 오후에는 아예 가지를 않는. 근데 네. 그 부분은 뭐 이제 우리 시와 안성시와 관계도 있지만 또 거기에 이제 원인 유발자의 어떤 그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 그게 부서에서도 원래는 안성시에 속해요. 스타필드는. 근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고 집값이 내려간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그쪽에 집값이 오르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봤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봤었어요. 근데 역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임시 방편적인 그런 거보다는 안성하고 스타필드하고 선제적 우리 시민이 어쨌든 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성시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 적극성을 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가도 전달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다자녀가 이제 2명 이상이면 다자녀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평택시 그 5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네가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얘기 아까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그분들을 그냥 다자녀로만 지원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보여야 되는데 좀 더 뭐 이렇게 더 배려해 주시는 뭐가 있나요 현재는? 그 부분은 뭐 한번 해당 부서에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글쎄 뭐 저 어떤 특별한 뭐 혜택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배려나 뭐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필요하고 뭐 우리가 이분들한테 하는 거 대단하지 않아도 주차든 문화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건 아니래도 주차 시설에 대한 배려 또는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공연에 대한 갈 수 있는 부분을 배려해 준다던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해보면은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잘 전달을 하고 예, 또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8페이지 보면 용의동 655번지 저번에 우리가 이슈가 됐던 그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문의가 있었어요. 78페이지.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계획이 있는 그런 부지예요. 그거는 그 부분으로 가던 아니면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많이 돼서 젊은 학생들도 많고 주민들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용역을 해서라도 해야지 저번처럼 로컬푸드 재단으로 온다 하면 안 되고 108페이지 보면 이 질문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냥 무조건 사회복지시설을 불가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108페이지를 보면 정갱은 15번에 정혜영 씨가 655번지 용도인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더니 복지정책과에서 무조건 불가라는 답을 냈어요. 예, 예. 그런 건 어디서 나온 발상이죠? 뭐 제가 이제 부서의 답변을 여기서 뭐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뭐 입장은 안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개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행정 수요에 대한 판단이 보통 계획 수립 과정에 이제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이제 필요성만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수요 예측을 좀 많이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그 실제로 필요한 행정 수요를 실행할 수 있는지 또 실행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다시 고민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 수요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요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부서라든가 개발부서에서도 관계기관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체크를 하고 실수요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런 잘했 뭐 하느냐고 했죠 거기서도. 근데 이렇게 변화가 오다 보면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까지는 주말 농장으로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데 불가 이거는 좀 답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요금 정산할 때는 다 카드만 되나요, 요즘은? 지금 일반 주차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평택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을 문의했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다자녀 할인 혜택이 수도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되나요? 전기는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료상으로 보면 하고 있는 거로 지금 그다음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금 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렇죠? 예. 장학금을 뭐 장학재단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장학재단에서도 그 고려 요소 중에 다자녀도 비중 있죠. 있게 고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 써서 해주는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우리 최저영 의원님 말했지만 82페이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시행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게 있어서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있으나 현재 잘 안 되고 있고 그거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노력을 해서 아빠 휴직에 대한 장려금 조례가 없다는 물론가 있으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비용 취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건 해요. 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중식 시간에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네, 그 기준이 이제 그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요지가 뭐냐면 그 현행 조례상에 보면 이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을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최고 250만 원까지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우리가 그 법령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 근거 법령이 없는 이게 통상 임금의 100%가 250만 원이라는 이 근거 법령이 이제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250만 원이 통상 임금의 100%냐? 이런 이제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법률 네네네. 자문 받은 결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 작업을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공직자 중에서 육아휴직간 남자 직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오늘 날짜로는 15명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이제 요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그 월 봉급액의 이제 80%까지 이제 1년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최대가 이제 150만 원, 네. 최소는 이제 70만 원 이렇게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부가 같이 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무원인데 부부가 같이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자도 150만 원인가요? 최대가? 그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세대에서 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우리 시에서 둘 다 동시에 간 경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있어요. 아, 있어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아, 왜냐면 아기를 키우는 이런 기간은 평생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에 둘이 집중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육아휴직을 기준을 잡을 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효과를 혜택을 주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명은 다른 육아에 예, 다른 거로 쓰겠죠. 그러니까 그거 동일 아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같이 동시에 쉬어서 예. 잘했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거는 같아요. 용감한 힘들다 부부죠. 그러더라고. 저희들이 봤을 땐 상당히 용감한 부부. 제가 그랬어요. 용감했다. 그리고 잘했다. 그렇게 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아, 그럼요. 그거는 뭐.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우리 인구정책 팀장님이 제가 공무원 설명을 드렸더니 육아 그 남편들 주는 수당은 공무원에 해당 안 된다고 걱정스러워서 막 문자를 막 보냈네요. 예, 예, 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 예. 공무원은 이 공무원 체계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하는 거예요. 예, 김영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셔. 통상임금 그거 관련 음. 최대 250만 원까지로 예,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상에 이 통상 임금의 250%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100%인데 그게 최대 250만 원. 근데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통상 임금의 100%가 250만 원이라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14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법제 및 규제 개혁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법제 소송 업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규제 개혁과 시민 공감 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택시 사업기간 단축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예. 네, 알고 계시면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건축부서에서 이제 그 건축 신고에서부터 이제 허가까지 나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달 이내로 이렇게 대폭 줄여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달이네요. 예, 그 요건을 갖췄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기간은 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평택시가 행하는 모든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여 동절기 공사 및 2월 사업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이렇게 해서 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해당 조례 제3조에 계속비 등 사업 공정이 1년 이상인 사업, 특별 교부세, 시책 보정, 추진 보정금 등 회계 연도 중 교부되는 사업, 재해복구비, 시장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특별 사업비로 명시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제외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제4조의 추진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이제 규제를 우리 시가 이제 개선을 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이제 어떤 그 혜택을 준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추진 기간을 이제 적기에 이제 끝내는 그런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클로징 아까 10이라고 해서 예. 이게 이 3조에 따른 사업들의 추진 완료 기간이 원칙적으로 10월 말로 하고 1월부터 10월 말이요. 한 달이 아니고 10월 말로 하고 절대 공기가 2개월 미만인 사업은 매년 6월 말까지로 한다고 추진 사업 완료 기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전 준비 기간으로 설계나 인허가, 협의 타당성 검토, 유관 기간 협의를 미리 이행하므로 다음 연도 사업 추진을 단축하는 데 노력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인 것으로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예. 네, 맞을까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규정이 맞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지금 본 그리고 이게 추가로 또 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추진 부서는 매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와 단위 사업별로 사전 행정 절차 및 설계 발주 완공까지 단계별 추진 기간을 명시한 사업 공정 관리표를 별지 서식에 작성해서 관리부서로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사업 기간 단축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기를 감안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기간 단축 대상 사업 목록을 확정해서 추진 부서에다가 통보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내용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큰 줄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산을 기본으로 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은 조기와 적기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조기와 적기에 대한 거는 조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뭐 저기 6월, 10월 뭐 이런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기와 적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1년을 놓고서 보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또 추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시기를 정확하게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도 체크는 각 부서가 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나 그 다음 연도의 계획, 요거는 우리가 그 예산 편성 과정에 그 절차나 이런 걸 다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에 관련된 그 모든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관련된 사업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범위를 우리가 좀
별도로 논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모든 사업. 지금 해당되는 모든 사업 아까 쭉 열거했던 거를 전체를 말씀을 하시면 네. 그게 상당히 방대할 거고. 방대하겠죠. 예, 저도 그-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랬고 이전 행감 때도 그랬고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계속 지적이 됐던 내용들이 매년 2월 사업비에 대한 지적도 계속 됐고 왜 이렇게 더디냐라는 민원도 꾸준히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도 되어 있고 그 운영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리부서가 매월 사업 추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해서 2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하고 완공이 불투명하거나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도 또 써 있어요. 그 안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촉구하고 있는 이런 방법이라던가 관리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있을까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예산에 대한 그 조기 집행 보고회를 이제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적기 집행 보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그 적기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연내 집행을 못해서 2월을 또 그냥 막 시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자료는 있겠네요. 그럼. 그거는 뭐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자료라도 그러면 저희가 그 적기 집행 보고회를 한 자료를 한번 의원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가 언제예요? 오늘이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끝나고 가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 네. 기획예산과 그럼 최대한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그거는 뭐 다음 저희 3차 본회의 정회 때 때까지만이라도 주시면 정회 때 되겠습니다. 직전 보고회 했던 자료 네. 그거를 가지고 올라라고 하겠습니다. 직전 보고회 때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세부적인 자료. 직전 보고회 자료라고 갖고 계신 게 어떤 건가요? 뭐 결산서 세부 내역서에도 다 나와 아니, 있고 우리 시 2월 된 내부적으로 내용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네, 지금 관리 집행, 자료. 집행 상황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보고하고 네네. 대책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예, 그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료가 그러니까 이 조례랑 이 규정 같은 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예, 않을까라는 그건, 생각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 조례에 따라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 사업 추진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 포상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부진한 부서 및 공무원한테 예산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 비슷한 질의를 제가 지난 9월 달인가 첫 번째인가 회기 때도 짚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 이제 국과장님들께서 제가 표현을 좀 잘 못해서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수공무원 포상제도라는 걸 자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그 행안부에서 명시한 상위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수공무원 포상제도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총무과에서 말씀하셨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 사업기간 단축 집행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지를 여쭤봤던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있나요? 그러니까 딱 어떤 단축 기간 우수 공무원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 보고회 때는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거겠네요. 이게 보고회 때는 이제 그 사업별로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거를 적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적게 집행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 그럼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고. 그럼 우수 집행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을 성실하게 하고 또 잘해서 상을 줄 때는 뭐 딱 어떤 그 기간 단축을 잘했다라고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부서장들이 이 직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잘한다라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요. 다만 이제 중앙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시상 계획이 내려와서 사업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을 추천을 해라라고 하면 그 직원이 우선적으로 이제 추천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14페이지 추진 실적 중에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도 연 2회 실시했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예. 4월하고 10월에. 예. 그럼 이제 이 내용도 이거랑은 무관한. 아니, 이게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그 적극 행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팀장님은 끄덕끄덕하시고 그건 아니고 두 분이 다르시면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다른 적극 거 행정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단축해서 사업 기간도 단축하고 뭐 국도비도 확보하고 이제 뭐 기존에 했던 그런 그 일상 업무보다는 본인이 이제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이제 나 스스로가 잘했다 하는 업무상 그런 게 있다면 스스로 이제 뭐 적극 행정에 대해서 이제 신청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스스로 나 잘했다 예, 해야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냥 표현상으로는 지금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거고요. 실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사항 부분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기 뭐야 그 유정아 시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조례 상이 그 클로징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월 안에 이제 사업을 단축해서 이제 조기 시행해라 이런 게 이 제도가 전에는 그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조례가 있는 건지 그 위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10월까지 이제 사업을 하라고 한 건지 기존에는 전엔 이제 그게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미리 받고 그래서 이제 전년도 11월, 12월 달에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연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이제 2월 시키지 말고 이런 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조례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지침이었던 것 같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근거해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그럼 폐지가 돼야 된다는 이제 폐지를 했어야 그게 되거나. 지금 연관이 지금 제가 안 되고 있어서 그 평택시 부분은 사업기간 확인하고 이제 단축 좀 클로징 말씀을 10 드려야 될 것 규정. 같아요. 네네. 예. 규정 운영 규정에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여쭤보고 자료 요구를 한 거고.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규정이 뭐 위에서 내려왔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든 이게 생긴 이 본래 의미는 전체적인 빠른 집행이라든지 행정 처리를 빠르게 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행정의 그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라든지 인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노력의 여하의 문제인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운영 규정을 만들어낸 그냥 전시행정이라든지 약간 이런 의미의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없애야 된다면 없애야 되는 거고 이거 현실적인 내용을 정확히 서로 검토를 해서 현장과의 이 거리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행정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정말 인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공감을 얻어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행정이 이 현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중식 시간 내 이후에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사업들 중에 토지 보상 같은 그 주민과의 직접적인 뭐 합의 자체가 지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평택호 관광단지 그 우리 기획항만 그쪽에서 하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건들은 사실상 왜 이렇게까지 기간이 걸리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것들도 업체 선정하는데 한두 달, 뭐 하는데 한두 달 이러다 보면 기본 1년.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4년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더딘 행정이라는 이 인식 때문에 시민들이 그만큼 지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신 것들조차도 인정 못 받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번 같은 상황들이 지적되고 민원으로 이어지니까 국과장님들도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30년 넘게 근무를 하시면서 그랬을 테니까 같이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사실 질의사항은 많지 않고요. 그 350페이지에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업지원과에다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네. 이따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고 첫 번째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과연 피로감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거리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어떤 희망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이번 행정감사가 경장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장이라는 것이 이제 검은 고에 줄을 맞춰서 소리를 올바르게 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었던 우리 행정 집행부 분들을 이렇게 좀 당겨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하지만 너무 줄을 세게 당기면 줄이 끊어져서 그 역할을 다하게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그 경찰의 조금 느린 대응 그리고 소방이 없었더라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분들이 조금 늦어서 많은 이렇게 피해들을 입었는데, 그럼 과연 시의회는 한 달 정도 없어도 정말 시민들이 피해와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실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필요성을 항상 그 시민들 필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겠다는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이제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30년 넘게 이제 역할을 해 오셨던 국과장님들에 비하면 많은 지식도 부족하고 연륜도 많이 부족하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여쭙는 것이기에 부족한 대로 좀 받아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앞서 말씀 주셨던 많은 질문 꼭지들은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 운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긴 하였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혹시 시장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네. 10월 기준으로 이제 최근에 오른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이제 3%이고요. 이것은 이제 1년 새에 2.25%가 상승한 이율입니다. 5개월 새에는 1.25%가 상승을 했는데 정말 빠르게 상승을 하는 상황이죠. 빠르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실국장님들 그리고 국민들도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연 5% 시대를 열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 정도로 이제 8% 금리를 찍고 있습니다.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시금고 예치금의 이유를 보면 각각 이제 2.45%, 2.61%, 2.71%로 해서 이렇게 이 이자율이 올해 9월 29일 날 새롭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제 빠르게 이율이 오르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9월 29일 날 기준 그 기금 운영 관련돼서 이유를
새롭게 책정을 해서 이제 기금을 예치를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9월 22일 날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2.5%에서 3.25%로 0.75%를 인상시키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힌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준금리가 이제 그 시금고 예치금이 다시 기준이 금리가 정해진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 기준금리도 인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여서 연동되어서 이제 오르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연속되는 시기였고 예측대로 한국은행은 10월 1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0.5%를 빅스텝을 밟아서 3.0%로 올려서 지금 3.0%가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예측을 했다라면 이제 더 높은 이율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예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따져보니까 0.5% 이율이면 연간 7억 6천만 원 정도의 이율이고 한 달에 6,200만 원 하루로 따지면 한 몇백만 원 정도씩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1,500억 원에 달하는 시금고 예치금의 금리를 정함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정하는지를 한번 여쭙고 더 논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금고의 금리를 어떤 논의 구조로 집행부들이 결정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시점의 기준에서 이제 최고 유리한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시금고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 유리한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거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 연준이나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상황에 대해서 그거와 바로바로 연동해서 갈 수 있는 아니면 그 상승을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시금고나 이런 그 어떤 조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금고인 농협의 의견을 들어서 담당 팀장님이 이제 농협과 상의를 하고 팀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기한문을 만들어서 과장님과 이제 국장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농협도 이제 이율을 조금 줘야지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억이라는 돈을 이제 넣지만 이제 이율을 높여주면 이제 몇 억씩 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시의 입장에서 농협이 충분한 이율을 제공할 것인지는 의문인 것이고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집행부의 그 제안해야 되는 체계가 과연 이 팀장님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재정운영팀장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논의 구조가 조금 더 전문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경제 상황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안에서 제한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농협과 딜을 해서 우리는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그리고 다른 시는 이 정도로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의 생각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의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체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반대로 평택 도시공사 공사채 이율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이율은 높여야 하는 것이고 이제 평택 도시공사의 공사채는 이율을 낮춰야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조금은 전문적인 어떤 체계를 가져야지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이제 평택 도시공사 공사채가 어느 정도로 발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도시공사가 이제 그 공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 이제 시의 승인을 받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 현황 관리는 되고 있어요. 네, 현황 자료에 보면 보내주신 현황 자료에 보면
6,600억의 공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디서 발행을 하는가, 이거 자금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디서 발행을 하는가를 보면 DB금융투자와 교보증권을 주로 활용을 해서 이 공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서 여쭙고 싶은 것이 그 시금고를 선정하는 때에 시금고 선정위원회가 있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도시공사의 공사채를 발행을 할 때도 어느 증권과 어느 금융사를 이용해서 발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원회나 논의 구조가 있습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율에 대해서 좀 질문을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 채권의 이율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 채권의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시중 금리를 어느 정도로 해서 발행을 할 것인가,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시중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공사채 이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율을 높여서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게 시장에서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판매가 안 돼서 자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금리가 자꾸 오를수록 공사채 이율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한없이 높일 수는 없고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이런 사태들을 반영하듯 가장 최근에 차환된 채권을 보면 이제 올해 8월 17일 날 800억의 채권을 1년 만기로 발행을 했는데 그 이율이 3.858%라고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보다 한 달 전쯤에 7월 19일 날 똑같은 규모의 800억, 똑같은 기간에 1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자율이 상식적으로는 지난 것이 좀 전에 발행했으면 이율이 낮아야 될 것 같은데 4%가 넘는 4.217%의 이율을 가지고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거를 다 따져서 이제 분석해서 이제 보고해달라라고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이제 그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금고를 선정을 하고 시금고에서 제한되는 금리를 따라서 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의 공사채를 발행을 할 때 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를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똑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이제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채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공사채를 계속 이제 차환을 하면서 계속 발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자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공사채분의 일정 정도는 이제 갚아나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차환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간 연장의 개념의 이제 차환이 주가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신규 대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규 대출이라고 볼 수밖에 그런 개념으로 제가 물론 볼 수밖에 이제 없는 거는 내용적으로 계속 보면 이율이 오르고 있어서 이율이 이제 네네네. 조금씩 플러스가 되기 네네. 때문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시나 도시공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전망을 할 때 계속 불안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이제 12월 달에 계속 빅스텝으로 올릴 거라고 이 이유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시금고의 이율과 공사채의 이율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이렇게 소중한 이제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말씀을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평택도시공사 관련돼서 이제 산건에 가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 뭐, 도시공사가 예. 저희 기획파트에 들어와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뭐 공사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개발 투자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제 실장님, 평택도시공사가 공공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민간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뭐 일단 민간 경영 기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공사인 만큼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공공섹터이지만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 경영 기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약간 이중적인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분야와 지역의 상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런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도 이제 격려를 하는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평택도시공사의 자료를 살펴보는 중에 투자 현황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조금 여쭈려고 그렇습니다. 오산 은암뜰 도시개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네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오산 은암뜰 도시개발 프로젝트란 시가 이제 21년도 10월 13일 날 이제 2억 6,500만 원의 출자금을 출연하고 이 SPC에 이제 50억짜리 총 자본금의 50억짜리 이제 SPC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 이제 5.3%의 지분을 2억 6,500만 원을 넣고 확보를 했고 이제 오산 IC 인근에 나오면 이제 오산시청 뒤편에 이제 넓은 뜰이 비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을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셔서 그 전에 자, 도시공사가 투자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할 거고 이렇게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될 거기 때문에 우리 경영에 이렇게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이제 시장님과도 논의를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질문 중에 말씀 중에 나온 건데 네네. 이제 하나는 요거에 대해서 시까지 논의 구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냐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오산 운암뜰에 이제 그 출자를 했을 때 거기에 기대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런 정도의 하는 사항은 뭐 그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고 기대 수익은 SPC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만큼의 이제 배당금을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총 사업비 사업계획서상에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으로 이제 표기가 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은 산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계획서상에 있는 기대 수익이 다 실현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그 비율적으로 전체 100에서 이게 지금 5.3%라고 하면 뭐 그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이즈상으로 보면 일단 그 비율 출자 비율대로 배당은 받는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자본금이 50억짜리 SPC이고 이게 사업이 성공을 하면 최소한 이제 몇십 배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이익도 남겨서 이제 도시공사가 계속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지속 발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공공 섹터에 있는 이 공사가
민간 개발 투자에 이렇게 해서 이제 몇십 배씩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평택시 도시공사가 오산에서 개발하는 오산시가 주관하는 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 도시 개발에 있어서 공공 영역의 섹터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출자를 좀 해주는 서로 출자를 해주는 이런 관행은 아니고요. 이러한 절차들, 이러한 사업 모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았고 도시공사도 제안을 받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물론 보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예, 자료를 그건 좀 있을 주시면 거라고. 좋겠고요. 그 사안에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네. 예,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기관 협력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공공성 확보를 좀 서로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말씀한 것 중에 도시공사가 그 우리 지역 내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래적으로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그 출자의 수익만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출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타 지역에서의 어떤 출자 수익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도시공사가 본래적인 기능이나 목적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출자 수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걸 추진을 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또 다른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제 서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어떤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하는데 대장동 사건처럼 이제 민간의 영역이 너무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의 영역의 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가 오산시에는 이제 출자를 했는데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오산시나 수원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서 그런 도시공사나 그런 시에서 출자한 것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출자한 것에 따라서 뭐 자본시장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제 오산이나 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시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그 또한 맞겠는가? 예, 좀 반대급부로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수십 배의 차익을 가져가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제 도시개발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거기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이제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방금 도시개발법 말씀 주셨는데요. 소위 이제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이제 이 법이 이제 지난 6월 22일 날 이렇게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이 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의해서 다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도시공사가 투자한 오산 우남들도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억 6,5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고 5.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관합동 공용개발 추진이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가요? 그 사안까지는 제가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토지주들이 SPC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현행법상 SPC 구성 자체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다시 개정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우기면서 지금 사업 주체 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민간 협력 사업은 법 규정 적용을 3년 유예한다라는 이제 재개정 내용이 올라가서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게 국회를 통과하기를 좀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지역 주민분들은 법 개정 전에 이걸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첨예하게 지금 오산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2억 6,5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넣은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시고, 예, 예. 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 2억 6,5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홀딩돼 있는 상황이라 사업이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홀딩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몇 달 동안에 지금 그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이제 한 5개월, 6개월 동안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2억 6,500만 원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것도 한번 면밀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암들 전체에 대해서 한번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네네네. 한번 자료 확인해서 네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는 기업 지원과 네, 그 여쭤보는 우리 게 서구안이 맞겠죠? 네네. 기업 지원과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경력금 관련돼서는 회계과이긴 한데요.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쭈려고 경력금을 좀 정리를 그러니까 그 시장님이 이제 부시장님이 각 부처에 이제 고생하셨다고 경력금을 현금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가가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가가 매년 이게 현금성 경력금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영수증 서명한 거 있습니다, 지금. 뭐 일자리과가 네. 한 2년 동안에는 되게 정신없이 바빴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격려한 횟수나 이런 거는 타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았을 거로 봅니다. 그 과장님 그 경력금 받으셔서 과 부서에서 다 과원들이랑 집행을 하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수 개인적으로 없는 사용하시는 게 거기 아니고요. 때문에. 아니, 예. 제가 뭐 과장님 혼자 어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말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평택시에 과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실장님? 보면 74개, 읍면동까지 74개 과가 있다고 현황을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따지고 싶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난 3년간 각 부서에 전달된 경력금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현금성으로 경력금이 나간 것이 81건입니다. 시장님이 73건, 부시장님이 8건을 지급을 하셨습니다. 이 총 금액이 3,640만 원인데요. 자료를 보다가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다고 제가 질의를 시작을 했는데, 유독 일자리 창출과만 많습니다. 제 2020년에는 3회 250만 원, 2021년도에도 3회 22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 2회에 걸쳐서 2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부서 격리비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2건, 총 3건인데 1건은 다른 부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급하신 것 같고요. 2022년 올해는 부서 격려비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2건이 있는데 그 2회 모두 일자리 창출과가 받으셨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18.4%, 총 지급 횟수로 따지면 10%를 차지를 하십니다. 74개 과 중에 일자리 창출과만 이제 10%를 차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나마 시민과에 대한 노고 격려로 지급된 면동에 지급된 48건을 제외를 하면
30.4% 그리고 전체 지급 횟수 24%를 차지를 하십니다. 일자 창출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가 그 경력을 받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책 업무 추진비라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각 연도에 200만 원은 그 전통시장 명절 때 그 저희가 상품권을 100만 원을 인출해서 그 전통시장 방문했을 때 그 경력금이고요. 공무원들한테 경력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서명하신 거에 보면 영수증에 평택사랑 상품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고 부서의 경력금을 영수합니다라고 써서 주셨는데요.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상품권을 이제 이 전환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부서장이 이제 그 예를 들면 구정 때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상품권으로 이제 교환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통시장 5개 시장을 방문할 때 누가 방문하실 때? 시장님이든 저희든 이제 가서 방문할 때 거기서 상품권으로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하고 그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왜냐면 사용처가 이제 나중에 내역은 따로 붙이겠지만 거기서 처음에 100만 원을 인출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사용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창출과로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 추진비로 따로 추진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경력 부서비 경력금 부서 경력금으로 사용을 시책 추진부의 집 지역이 지출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지출 안 하고요. 그 업무 추진비는 이제 회계과 이제 격리팀에서 일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좀 여쭤봤는데 네. 시장님이 구두로 비서실에 얘기를 하고 비서실이 회계과에 얘기를 하고 회계과장님이 격리팀장님한테 얘기해서 격리팀장은 자료를 남기고 돈을 인출해서 관련 부서에 갖다 줍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이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왜 시장님과 이제 뭐 누가 같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경력금으로 구매를 하고 이거를 전통시장에 가서 명절 때마다 구매를 하시는지 이게 체계가 잘못됐으면 조금 바로 고치든지 이게 잘못하면 오해하면요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오해할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 경력금으로 지급됐으니까. 그리고 경력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경력으로 오니까 자료가. 근데 이제 그러한 사업이면 따로 경력금 이외에 따로 시책 추진비를 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하시든가 다른 체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경력금을 준 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매월 이제 2월이랑 9월에 이제 경력을 받으세요. 매년 받으세요. 2월, 9월. 그러니까는 구정 때, 추석 때 이제 매월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당연한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비를 이제 관리를 이제 총괄을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격려를 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 성격은 이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들한테 직원 수혜자가 민간인 경우에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책 업무 추진비로 이제 예산 과목이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과에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모든 노조의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 추진비 성격이 다소 이제 분야가 나눠져서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시책 업무 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2월과 매년 이제 2월과 9월에 이제 지금 돼서 이제 매년 이제
뭐 통상적이면 통상적인 거고 관례면 관례적인 건데 매년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명절 전후를 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은 이제 경제 차원에서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아마 시책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 업무 경력금 중에 시책 업무 추진비가 있고 그 경력금은 직원들한테 주는 경력금과 별개로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경력금조로 편성되어 있다. 의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거기에 시책 업무 추진비는 뭐 음식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이제 항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로 이제 이해를 해줬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요. 노고 부서의 경력금을 영수한다고 이제 아니 그러면 영수증을 다른 영수증을 만드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통상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시민들에게 쓰라고 시장님 시장 가서 5개 전통시장 가서 그 상품권으로 격려하시라고 하는데 노고 부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신 부서의 경력금을 줍니다 해서 받았습니다라고 쓰시는 게 많은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체계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잘못하면요 이게 의원님 혹시 정리가 필요한? 네네네네네 네.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조금 다시 시작을 자, 할까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